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대응, 또 경기 흐름 짚어주시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명확하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 네, 경제 성장률 상향 검토 정부 측에서 나온 말이겠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지금 경제 성장률을 시장 예상보다 아니면은 정부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때 1.3% 깜짝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수출, 특히 이제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연간으로 따졌을 때에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도 마찬가지고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에서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건 2.2%였거든요. 네. 2.2% 성장할 거야라고 연초에 경제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지금 종합해 보면 한 2.4에서 2.6% 정도 성장 이렇게 수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 경제 전망치를 아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초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이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시그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분명 반가운 얘기지만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사실 좋지만은 않잖아요. 이 성장률 지표에 취해서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런 비판이라든지 걱정스러운 목소리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솔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죠? 우리 심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왜 이제는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표가 나옵니다. 지표가 공개가 딱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을 보고 있고 경제 주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부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안 좋다 그러면은 더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솔직한 발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나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낙관론만 있지는 않는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표현하기를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그 기재부 라인 쪽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려스러울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의 반도체 보조금 관련 발언도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반도체 제조 부문 지원 수단으로는 보조금보다 세제 금융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경제 리더급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도체 너무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도체만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다른 나라는 보조금 주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칩스법 해갖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세고 투자하면 보조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거죠.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경제 이제 수장으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일리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불공정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갖고 트집을 잡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과대한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뭐 무역 장벽이다, 무역 보호주의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트집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조적으로 뭘 했냐면 세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제 지원은 사실상 우회적으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잘하는 곳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반도체 쪽으로 보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쪽은 세제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부분 뭐 시스템 반도체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보조금을 줘서 투트랙으로 이제 살리겠다라는 이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일리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네. 제가 공감한다는 표현했던 부분이 저는 뭐 지혜롭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좀 시장에 네.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보험업계 모든 걸 개혁할 것. 네, 개혁 요구가 계속 있었던 보험업계 관련 내용인데요.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체된 보험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냐면 사실 이제 보험업이라는 게 민원이 참 많은 업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정말로 없죠. 힘들어요. 네. 예, 왜냐면 보험이다 보니까 왜 나는 안 주냐부터 시작해서 보험 사고도 참 많고요. 그래서 민원 사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업계에 대한 개혁안을 이제 같이 마련하겠다. 이게 뭐 금융당국의 의지가 아니라 금융당국과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라든지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계가 만나서 이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번 뭐 보험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이 개혁안을 통해서 보험업계도 좀 작용작용도 일어나고요.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 산업의 경우 말씀 주신 대로 민원 다발 금융업이라는 좀 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행태, 또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관리에게는 좀 소홀하다는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는 사실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사실상 이제 출혈 경쟁이 있었습니다. 보험업계는. 왜냐하면 새로운 회계 기준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모집에 대한 출혈 경쟁이 있었어요. 잘하는 보험 모집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모집인을 통해서 이제 고객 끌어들이게 나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불안전 판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네.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보험을 파는데 다 좋대요. 아, 이거 들면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대요. 근데 막상 내가 보장을 받을 때 되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왕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고지를 했어야 됨에 불구하고 뭐 고지 얘기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거 아프면 다 고지하십시오라고 이제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없이 알고 보니까 뭐 기왕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 과거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럼 사실 보험 입장에서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가입했을 때 이런 얘기 안 했느냐. 이게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계에 대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뭐 보험업계와 금융위가 만나서 금융당국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국민들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아젠다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개혁안이 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보험개혁회의가 단편적인 제도 보완에 그치지 않고 보험 산업의 제도약, 또 혁신의 기회가 되려면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절대 이제 불안전 판매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보험 모집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겠죠.
그래서 올바른 상품을 올바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관행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보험이라는 건 결국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자 입장에서는요. 필요할 때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확률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필요할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부분 이게 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물론 뭐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혁안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겠고 특히 저는 눈에 띄는 거는 실손 보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실손 보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거도 그렇고요. 제도 그렇고요.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오르죠.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점점 갈수록 예전에는 3만 원, 4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막 1.5배, 2배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 사실상 실손보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손해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는 다른 쪽에서 이제 보험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실손보험에 대한 장기 플랜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갖고 있는 사람은 무분별한 병원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의료 쇼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아프면 그냥 가요. 근데 이게 한 번 가면 되는데 이 병원 갔다가 저 은행 가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의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손 보험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혁이 됐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실손보험이거든요. 가장 좋은 걸 가장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지금 4세대 실손까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세대별로 실손보험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손해율 때문에 그다음에 네. 이 건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쇼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런 데는 고민들도 같이 이번에 나아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야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내용인데 누가 얘기한 걸까요?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등도 좀 고려한 얘기겠죠? 네, 저는 뭐 찬성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이번 법안이 뭐 발의는 한 상태인데 통과는 아직 안 됐고요. 네. 뭐 여야 합의가 된 상태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는 한 국회의원이 아까 나왔던 윤상현 의원이 이제는 발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이제 공휴일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할 겁니다. 소비를 하면 돈이 돌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의미 부여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일리 있고 생각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혹시나 이게 정치색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데 전혀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의미 있는 뭐 발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계 쉬자 이런 제안도 좀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는 5월 5일 쉬잖아요. 네. 그다음 5월 8일까지 쉰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사이에 연차를 써서 쭉 장기적으로 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장기 휴가를 쓰시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소비 측면에서는 보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그때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경제 활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사실 과거에 많이 줬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조금을 줬는데 한 30%는 소비를 썼고요. 나머지는 저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축을 많이 하시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네. 이제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축을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일이 있으면요. 이게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써야지만 돈이 돌기 시작하고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상 이제는 자기의 수익도 되고 그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근로 일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근로 일수가 줄게 되면 생산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분은 이제 고민할 필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이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달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소비가 안 되는 시대 때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각종 기념일이 많다 보니 지출도 늘고요. 또 워낙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난의 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누가 표현했는지 몰라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가난의 달. 라임이 좋죠. 네. 예. 가난의 달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렸냐 그러면 실제 한 장난감 매장에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이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60여 종의 상품을 봤더니 평균 가격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제품이겠죠? 네. 한 88,000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싸네요. 뭐 선물 사주려고 그러면 이제 88,000원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이날 때 아이가 이제 레고를 워낙 좋아해서 레고를 사러 갔습니다. 네. 근데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야 이거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상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물가가 올랐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또 많이 가는 게 놀이동산이잖아요. 뭐 놀이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47,000원에서 5만 원 사이. 1인당이요. 1인당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먹잖아요. 또 가서 그렇죠. 또 써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4인 가족 가면은 돈 30만 원 우습게 이제 소비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많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이라면 한 13만 4천 원 넘어간다고 해요. 말이 13만 4천 원이 제가 봤을 때는 메뉴 시키고 뭐 하다 그러면 또 20만 원 훌떡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물가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 상승을 했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외식 물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과일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OECD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의 그 실질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 정말 좋은 달인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난의 달이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월급 빼고는 정말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다는 표현이 아마 근로자들은 다 공감하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 향후 변수는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리란 기대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연준에서 비롯됐다. 또 우선 지난주 미국 금리는 동결됐고요. 또 최근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내릴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상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 여러분 많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요. 또 어느 방송에서는 뭐 금리 올린다 그러고 또 어느 방송에 가면 뭐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게 헷갈리세요 지금. 왜냐면 뭐 맞아요. 하루 차이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끈적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연초 우리 2024년도 들어와서 이제 금리 인하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식부터 시작해서요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네. 금리 인하되면은 아무래도 투자 자산 쪽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1월달 되고 2월달 되고 3월달 갈수록 이 지표들이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죠. 고용도 여전히 잘 되죠. 임금 상승률도 미국에서 잘 나오죠. 이거 뭐야? 금리 인하 되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때 그랬어요. 금리 인하 힘들다. 단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금리 인상될 수도 있어. 이런 오히려. 얘기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된다 그러니까 주가 다 빠지죠. 코인 시장에서는 또 다 빠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일각의 목소리였지만은 그 정도로 사실 고용 지표라든지 뭐 물가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나올 수 없는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가 이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FOMC 회의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이죠. 5월 1일 날 FOMC 회의를 딱 끝나고 나니까 파월 의장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동결은 했어요. 일단 딱 동결을 했긴 했는데 그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라고 해봤는데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시장에서는 비둘기파로 변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둘기파는 이제 완화적인 추세, 완화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4% 이상 올랐어요. 지난 장에서. 그래서 저는 네.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투자 자산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 전망의 탄력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표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금리를 논할 때 주요 지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일단 물가는 낮아져야 돼요. 이제 네.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한다, 돈을 푼다, 그럼 물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물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수했네? 그러면서 뭐가 되죠? 금리를 다시 높이게 돼요. 그러면 오늘 아마 외신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망한다까지. 네, 망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이제 경제를 잘못 읽으면 연준에서 잘못 판단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돼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시켰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 인하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가가 확실히 잡아둔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기조적으로 내려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물가 지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는 거죠. 이게 경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경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물가 내려서, 그러니까 금리 내려갖고 돈 푼다? 그러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또 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PCE 지수도 연준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 지출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시장을 보는 거죠.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률도 볼 거고요. 실업률도 볼 거고 무엇보다 임금 상승률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용시장이 경색이 돼야 돼요. 위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경기가 죽고 있구나. 금리가 높였던 효과가 발휘되는구나. 그럼 그거 보고 나서 이제는 지표를 확인하고 연준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동안 사실 연준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이런 지표들이 연준이 바라는 대로 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최근 미국의 주요 지표는 어떻습니까? 자, 요것도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네. 잘 봐야 되는데 이제는 1월 달에 딱 와갖고 이젠 연준에서 금리 인하될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는 고용 지표도 봤을 때, 물가 지표 봤을 때 또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용 지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그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갔다. 조기 인하는 그렇게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는 비농업 고용 지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부분을 봤을 때 보시면 아시죠? 4월에 뚝 감소가 됩니다. 2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해야 되겠다.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4월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젠 금리 인하 연준에서 목소리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거는 거고,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3.1% 나오다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적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물가가 좀 낮아졌으면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갈 거야 그러는데 오히려 이게 1, 2, 3월 갈수록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시그널도 있고요. 안 좋은 시그널도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뉴스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경제 뉴스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된다더라. 또 어느 경제 뉴스 보면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가 혼재되는 이유가
지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똑똑해지시려면은 역시나 이제 생생법률서 보시면서 네, 경제 흐름을.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 내릴 것이냐 이걸 텐데요. 9월이 될지 또 12월이 될지 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근데 IMF 총재가 올해 안에 내릴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인터뷰 발언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야, 참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긍정적인을 끌어내려고 애를 참 쓰고 어떻게 계시는구나. 하는구나. 왜냐하면 올해 안에 금리를 확실히 내린다는 거는 사실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원래 연내 3번 내린다고 그랬어요. 네. 3번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1번, 2번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들어가면은 뭐 3번 내린다 이게 표현이 맞겠죠. 근데 이번 연도에 금리 내린다. 이 표현은 이제 한 번 내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언젠간 한 번은 내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는 투자 자산 쪽에서는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좋은 시그널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IMF 총재의 이 반언을 놓고, 야, 이 뭐 연준에서 연내에 한 번 정도는 꼭 금리를 한번 내리니까 기대해 보자라는 이제는 시그널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올해 한 번쯤은 이제는 금리가 내릴 거다라고 이제는 단언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빠르면 9월입니다. 지금 일단은 다 물 건너갔고 빠르면 9월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으로는 9월 달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9월 달에 또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단행을 해야 우리나라도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 긴축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 많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긴축이다 보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가만 계속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장사하신 분들은 뭐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뭐 IMF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금리가 높아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긴축의 효과가 우리나라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나라는 내릴 수 없거든요. 금리의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요, 우리가 먼저 단행을 못해요. 금리 인하. 그러면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단행이 돼야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번에 이제 발언들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잘 모니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 긴축 우려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좀 심쿵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어제 코스피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형주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동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오늘 기준을 봤을 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이제는 대형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는 뭐 각광을 받는 거는 맞긴 맞다. 그런데 네.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투자 자산 시장이라는 게 또 올랐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언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연준 위원 입장에서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 탁 나오면은요, 또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경제 흐름을 읽어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거, 뭐 오늘 내렸다고 해서 뭐 가슴 아파하고 가슴 두근거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시장, 지금의 경제 흐름을 봤을 때는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무 뭐 차트에 뭐 막 기분 좋거나 뭐 기분 다운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금리 인하는 저는 연내에 한 번쯤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투자 자산 시장 쪽에서는 확실히 좋은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는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이제는 지켜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롤러코스터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좋아진 상황은 오래 안 갈 거다 이런 말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SK 그룹장
아니겠습니까? 회장인데요. 이제는 이 뭔가 좀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SK그룹의 수장입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요즘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반도체 경기가 살 거야. 뭐 반도체 수급이 좋아질 거야. 잘 팔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SK를 이끌어가는 회장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 오래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래 못 가냐? 사실상 이제 시설 투자 계속 돼야 되는데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시설 투자 자금이 언제까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점이 들고, 그다음에 워낙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작년에 2023년도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상승이 사실상 기저효과라는 거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너구나. 오너구나. 그러니까 기업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끄는 CEO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긴장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는 뭐 좋아진다 그러니까 또 나사 풀리고 기분이 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면 조직에 이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더 발전하자는 의미로 저는 아마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의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맞거든요. 이거에 너무 아까처럼 뭐 너무 기뻐해서 뭐 조직의 긴장이 끈을 놓으면은 또 다시 한번 곤두박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이제 조직의 긴장감을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확실히 확실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지난해 15조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그런데 이제는 이번 1분기 와서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살아나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봅니다. 이번 연도의 반도체는 확실히 이제 좋아질 거라는 확실히 이제는 지표를 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그 목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증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증시 훈풍이 홍콩에도 불고 있는데요. 홍콩 H지수가 약 9개월 만에 6,500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그 문제가 됐던 ELS 투자 손실도 만회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ELS 투자에 대한 손실액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네. 7,500선은 넘어야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만회가 될 텐데 지금 보면 한 6,5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죠.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5,000선 조금 네. 넘었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ELS 투자하신 분들은 더 오르기를 아마 기대할 거예요. 근데 올랐던 이유는요. 역시나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투자 상품 쪽으로 한때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또는 홍콩이 주가 떼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내놨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H 지수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면 좋겠지만은 상황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약간 미지수이다. 그래서 아마 ELS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기를 좀 시사하고 있겠지만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뭐 명확하게 지금 시그널이 뭐 7,500선까지 간다는 뭐 확정은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은행 금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니까 좀 계속 오르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금리가 이제는 인하가 된다,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금리도 같이 움직일 텐데 사실상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는 더 오르지 않고요.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담대랑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금리랑 여신금리인데 주담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리는 입장에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주담대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 금리가요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어요. 한때 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본다 그러면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가 시중에서 5대 은행 본다 그러면 한 5% 정도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담대 고정금리 다시 한번 높아지네. 그다음에
변동금리도 가보겠습니다. 변동금리는 거의 6%까지 올라온 은행도 있어요. 5대 은행 중에서. 5% 후반까지 올라갔거든요. 상단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담보대출,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뼈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대안대출을 하려고 대안대출 플랫폼에서 금리를 보고 재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때 네. 가서 갈아타야지.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서 조금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대출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정금리 아마 더 오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고정금리라는 게 은행채 5년물을 따라가는데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실상 더 올랐어요. 지금의 오름 퍼센테이지를 본다 그러면 0.07%포인트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금리가 그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정금리는 당분간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봐요. 고정형.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변동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주담대 지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주담대를 받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받으시면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은행 주담대 금리도 연평균 4%를 넘어섰는데요. 네. 그래도 좀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금리가 낮은 상품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팁을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주담대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구조를 이해하고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이 정한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차주에 대한 우대금리를 이제 마이너스해서 최종금리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상금리를 더 낮추느냐?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차주 입장에서 하면 우대금리를 더 많이 받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마다 주거래 은행 가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주거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접근 상품을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달려. 하지만은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대금리를 많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거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히 한번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겠고요.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요. 대안대출 플랫폼인 거죠. 확실히. 대안대출 플랫폼 가보시면 딱 금리가 딱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얼마에 대안대출을 할 수 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딱 명확하게 사실 나오다 보니까 대안대출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 그러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나와요. 대안대출 플랫폼에.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감정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신축 들어가신 분들 이 방송 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안대출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아파트 단위마다 이제 입주자 회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제 감정평가를 따로 받으셔갖고 그 시세를 감정평가 받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대안대출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는 거. 요거 좀 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마 고금리로 대출 받았던 거 정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비용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감정평가 때 비용을 들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에도 유리하다.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단체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으로 들면 내가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자 회의 대표 회의를 통해서 단체로 이제 감정 평가를 전체 단지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예금 금리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기준 금리 수준이더라고요. 네. 주담대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내려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은행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아이러닉한 거예요. 사실상 은행채 금리가 올랐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보면은 예적금 금리가 인상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올라야죠.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예적금 금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인 거죠. 대출 금리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적금 금리, 예금 금리는 낮추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대 마진이 더 벌어지잖아요. 이자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너무 지금 상황으로 이자 놀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은행들도 지금 눈치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이 이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이런 부분은 좀 은행들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부분을 좀 권유드려요. 지금 확실히 이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 상품에 좀 더 고리의 예적금 상품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결국에는 청구서가 돌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청구서냐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1년치의 이자를 캐시백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회수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예대 마진 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은행들의 또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야, 이게 결국에는 청구서를 다시 한번 디미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때 이제 포털에 접속하면은 커뮤니티 인기글이 쭉 뜨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디가 좀 더 금리를 많이 준다더라.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금리 예금으로 좀 쏠쏠한 이자를 챙기던 예테크족, 좀 다른 투자 툴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예적금으로 뭔가 재테크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요. 이제 재테크의 기본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목돈을 쌓아둔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예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내가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다. 지금 상황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뭐 예적금도 좋겠지만은 모아두는 의미는 있겠죠. 차곡차곡 쌓아두는 의미. 하지만 이자 수익을 내가 내기 위해서 예적금 상품을 둔다는 그러면 조금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이제는 우대 금리를 받고 조금 더 높은 금리로 간다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저축은행도 하나의 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상품도 들어올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저축은행에서 이제는 물론 리스크가 좀 큽니다. 네. 하지만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금 약간 부실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금액을 이제는 받으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 볼 만하겠지만 주의해야 될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PF 대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가 않은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는 그 예적금 상품을 알아보시는 거 권유드리겠고요.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아니면은 은행 협회에 들어가면 그거 다 이자 다 나오거든요. 예적금 상품 이자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맞는 예적금 상품을 잘 고민하셔서 가입하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똑같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의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눠서 이제는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사실 지금 뭐 예금자 보호가 많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시중에서 한때 정부가 이제 1억 원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슈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예금자 보호 1억 원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이슈가 이제 끝나서 그대로 이제 5천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5천만 원까지 이제 묶여 있고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출산할 때 1억 원 저출생 해결책 될까입니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에서 현금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부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3분의 2가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였습니다.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을 준다면 낳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절박감도 좀 엿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거 투표에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지만은 네. 사실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권익위에서 투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로그인해야 돼 갖고 그게 귀찮아서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응답하신 분들이요 1만 3천 명 넘게 참여를 하셨어요. 이 중에서는 60% 넘게 1억 원을 준다 그러면 출산을 할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이제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서베이 조사에서. 그래서 8,536명이 이제는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국가가 1억 원 지급 정책을 위해서 연간
연간 한 23조 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성이 이제 63%. 뭐 예산 쓰는 거 찬성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찬성하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도 사실 내가 만약에 로그인해서 투표한다 그러면 저도 아마 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 저는 제가 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네. 하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출산 가구도 있을 텐데 저는 찬성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0.7이면 와, 이건 사실상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해 왔어요. 1억 원 주던 2억 원 주던 간에 일단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아이를 낳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맞다. 물론 뭐 찬반 의견은 갈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분명히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이렇게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대학 강의에서 우리 여학생, 물론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출생률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거냐 했더니 너무 한 여학생이 너무 자신 있게 자기는 안 낳을 거라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낳을 생각이세요? 했더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학생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냐 했는데 그만큼 이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게 학생이지만은 이제는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아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기 싫다라고 이제 딱 부러져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지금 출산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서베이 조사를 이제 한 거예요.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43% 넘어가는 게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애를 키우는 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높은 집값을 꼽았어요. 이것도 사실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 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도 꼽았고요. 또 일자리 불안. 왜냐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경단녀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죠. 네,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꼽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나왔고,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정부 기관이지만은 사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익위는 그냥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서베이 조사를 해봤더니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시 3개월 만에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응이 큰데요. 이 저출생 대책으로 좀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특례 대출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아이를 이제 2023년 이후에 낳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현 정부 했다가 끝나버리면은 사실상 이거는 기존에 애를 낳았던 사람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갖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지만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예비 부부들의 애를 낳을 거라는 거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꼭 필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정권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신생아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확실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아이 한 명 낳을 때 현금 1억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63%가 긍정적 답변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연간 23조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부 1년 예산의 3-4% 수준인데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에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채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요. 이제 신생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23조 원이라는 게 나온 돈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출생 수에 비례해서 나온 거거든요. 1억 원 곱하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예산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줄잖아요.
그럼 연간 23조 원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부영그룹 같은 경우는 1억 원씩 줬단 말이죠.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출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파격적인 지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국가 소멸 위기, 또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가볍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정책의 일관성 무조건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누구는 도움을 받고요. 누구는 도움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게 계속 간다는 거를 확신을 줘야지만 부부의 애를 낳을 거란 말이죠. 특히 뭐냐면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내밀어야 된다.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출생률 왜 중요하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거고요. 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연금 누가 내주나요? 네. 사실상 미래 세대가 있어야지만 사실상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